세계에서 가장 많이 정복당한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 도시는 한 번도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식민지에서 시작해 로마와 비잔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가 된 이 도시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공성전과 배신, 그리고 부활을 겪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1,500만 명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탄불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 항해자 비자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델파이 신탁으로부터 기묘한 조언을 받았죠. 눈먼 자들의 땅 맞은편에 도시를 세워라. 보스포루스 해협에 도착한 비자스는 아시아 쪽 칼케돈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쪽 정착민들은 왜 훨씬 좋은 유럽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들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 자리에 비잔티온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천연 항구와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이 작은 정착지는 번영하는 무역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죠. 하지만 좋은 위치는 축복이자 저주였어요. 비잔티온은 고대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거든요. 기원전 513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점령당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는 로마 공화국이 이 도시를 흡수했고, 이름도 비잔티움으로 라틴화되었죠. 그런데 193년, 로마 내전에서 잘못된 편을 선택한 비잔티움은 세베루스 황제의 분노를 샀습니다. 3년간의 포위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고 거의 폐허가 되었죠. 하지만 세베루스는 도시를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재건을 명령했고 로마식 광장과 목욕탕, 그리고 전차 경주장인 히포드롬을 건설했습니다. 이 히포드롬은 훗날 도시 문화의 중심이 되었죠.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324년에 찾아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또 다른 내전에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면서 그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어요. 낡은 로마 대신 동방을 통치할 새로운 중심지를 원했던 겁니다. 330년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도시 경계는 반도 전체로 확장되었고 서쪽에는 거대한 성벽이 세워졌죠.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을 위한 대궁전을 짓고 히포드롬을 확장했으며 도시 중심에 자신의 동상이 서 있는 기념비적인 기둥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제국 공식 종교로 선포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은 동방 기독교의 최고 중심지가 되었죠.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476년 서로마가 멸망한 뒤에도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대에 도시는 절정에 달했어요. 5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세계 최대 도시가 되었죠. 그런데 532년 나카폭동이라는 대재앙이 터졌습니다. 전차 경주 파벌 간 갈등에서 시작된 이 폭동은 도시 전역의 반란으로 번졌고 옛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포함한 수많은 건물이 불타버렸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3만 명을 학살하며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537년 완공된 새 하기야 소피아는 혁명적인 도명 바실리카로 당시까지 지어진 어떤 건물보다 압도적이었죠. 황금 모자이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이 대성당은 비잔틴 제국의 위대함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 콘스탄티노플은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라 동서 문화가 교차하는 세계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항구에는 중국 비단, 인도 향신료, 이집트 곡물을 실은 배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7세기부터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에 이어 무슬림 아랍군이 비잔틴 영토를 빠르게 정복하기 시작했거든요. 674년과 717년 두 차례에 걸쳐 우마이야 칼리파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지만 비밀 무기인 그리스 불 덕분에 도시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8세기와 9세기에는 성상 파괴 논쟁으로 도시가 분열되었어요. 726년 레오 3세를 시작으로 여러 황제들이 성화 숭배를 금지했고 수많은 모자이크와 그림이 파괴되었죠. 843년이 되어서야 성화 사용이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9세기 마케도니아 왕조의 등장과 함께 도시는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키예프 루스라는 신흥 세력이 콘스탄티노플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점차 무역 관계로 발전했죠. 10세기 후반에는 바실리오스 2세가 루스 전사들로 바랑기안 근위대를 창설했는데 이들은 도끼를 든 정예 부대로 황제를 충성스럽게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1066년 노르만 침공 후 쫓겨난 앵글로색슨 전사들도 이 근위대에 합류했죠. 하지만 1054년 기독교 세계는 대분열로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나뉜 거죠. 당시엔 사소한 다툼으로 보였지만 이 분열은 콘스탄티노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 투르크에게 참패한 비잔팀은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게 십자군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처음엔 협력적이었던 관계가 12세기 들어 점점 악화되었죠. 그리고 1204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4차 십자군이 원래 목적지인 예루살렘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겁니다. 3일 동안 기독교 군대는 기독교 도시를 무자비하게 약탈했어요. 하기야 소피아는 훼손되었고 궁전과 교회에서 금은보화가 모두 약탈당했으며 수많은 시민이 학살당했습니다. 히포드롬의 청동말 조각상은 베네치아로 보내져 지금도 산 마코 성코 성당에 남아있죠. 9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자랑이었던 도시는 연기나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라틴 제국을 세우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도로 삼았지만 이 제국은 불안정했어요. 1261년 미카엘 8세가 이끄는 비잔틴 망명 정부가 도시를 탈환했지만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50만 명이던 인구는 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 곳곳이 폐허로 남아 있었죠. 복원된 비잔틴 제국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며 14세기를 버텼습니다. 그 사이 아나톨리아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14세기 말이 되자 콘스탄티노플은 사방이 오스만 영토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처럼 남았습니다. 15세기 초 몇 차례 포위가 실패한 뒤 1453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젊은 술탄 메흐메드 2세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도시를 포위한 거죠. 콘스탄티누스 11세 황제는 겨우 7,000명의 수비대로 맞섰습니다. 7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5월 29일 오스만군이 성벽을 돌파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황실 옷을 벗어던지고 전투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1100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은 그날 끝났죠. 하지만 도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의 새 수도로 선포했고 하기야 소피아를 모스크로 전환했어요. 술탄은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모두를 받아들여 도시를 다시 살렸죠. 수십 년 만에 인구는 몇 배로 늘었고 16세기에는 60만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술탄 술레이만 대제 시대에 위대한 건축가 미마르 시난이 술레이마니에 모스크 같은 걸작들을 건설했고
17세기엔 블루모스크가 세워졌어요. 토카프 궁전은 거대한 안뜰과 정원을 갖춘 술탄의 거처가 되었고, 그랜드 바자르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을 거래하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부터 오스만 제국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패배와 경제적 압박이 이어졌고, 유럽은 오스만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죠. 18세기와 19세기 술탄들은 제국을 현대화하려 애썼어요. 서구식 건축물이 들어섰고, 1856년엔 화려한 돌마바흐체 궁전이 새 황궁이 되었습니다. 1875년엔 세계 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인 튀넬이 개통되었죠. 하지만 개혁으로도 제국의 붕괴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1908년 청년 투르크 혁명이 일어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오스만은 1918년 패배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연합군이 이스탄불을 점령했고, 도시는 몇 년간 외국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이끄는 터키 민족주의 운동이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선포되었죠. 새 공화국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앙카라로 옮긴 거예요. 16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탄불은 수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50만 명으로 급감했고, 1923년 그리스와 터키 간 인구 교환으로 그리스계 주민 대부분이 떠났죠. 한때 다민족 도시였던 이스탄불은 훨씬 더 터키 중심적으로 변했어요. 1930년 3월 28일, 콘스타티노플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아타투르크의 현대화 정책으로 도시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종교학교는 폐쇄되고 세속법이 도입되었으며, 아랍 문자는 라틴 문자로 교체되었죠.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폐지는 금지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스탄불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어요. 아나톨리아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1960년 150만에서 2000년 1000만을 넘었습니다. 1973년엔 보스포루스 다리가 개통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처음으로 육로로 연결했죠. 21세기 들어 도시는 계속 확장되어 북부 지역에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상업 중심지가 들어섰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은 1,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로 터키 경제의 심장부예요. 고대 성벽과 현대식 마철로가 공존하고, 모스크 첨탑과 교회 종탑이 함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독특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2600년 동안 이 도시는 세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비잔티온,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라는 세 개의 제국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고, 수십 번의 전쟁을 견뎌냈죠. 그리스인, 로마인, 비잔틴인, 오스만인, 그리고 현대 터키인까지 수많은 민족이 이 땅에 흔적을 남겼죠. 파괴되고 재건되고 약탈당하고 반복하면서도 이 도시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이 사이에 서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고대 성벽 옆에 현대 빌딩이 서고 모스크와 교회가 함께 하늘을 향하는 곳, 그게 바로 이스탄불입니다.